옛 조선의 어느 때 무진강의 잔물길을 따라 자리한 작은 마을이 있었다. 마을 이름은 백운촌, 바이 윤춘. 흰 구름이 낮게 내려앉아 잠시 숨을 고르는 듯 고요하고 품위 있는 풍경이 사시사철 걸려있는 곳이었다. 봄이면 버들가지가 물가를 쓸고 여름이면 수초 사이로 반딧불이 오르내렸으며 가을이면 새벽 안개가 강 위를 덮어 은빛길을 만들었다. 겨울이면 얼음 아래로 느리게 흐르는 물소리가 마치 마을의 숨결처럼 낮게 들려왔다. 백운초는 강을 끼고 길이 열려 있어 장사꾼과 보부상들이 연일 드나들었다. 나룻배가 닻을 내리는 선창가 옆으로는 초가와 기와가 뒤섞인 객주와 주막이 줄지어 있었고 장터는 먼 고을에서 모여든 상인들의 호흡으로 덮여졌다. 소와 말이 오가는 흘길에서는 늘 흥정소리와 웃음이 뒤섞였고 바람이 스치면 흙냄새와 묵은 술 냄새, 갓 구운 떡과 들기름, 지진 전의 고소한 향이 골목마다 번져나갔다. 장날이면 아이들은 새끼줄에 매달린 쪽배 모양 장난감을 달고 뛰어다녔고 늙은 악공이 사물판을 어깨에 메고 촐로들의 흥을 돋웠다. 맑은 날이면 멀리 산등성이 위로 두루미 한 쌍이 천천히 원을 그리며 떠오르는 것이 보였는데 마을 사람들은 그것을 백운촌의 상서로운 징조라 여겼다. 그날 밤 달빛은 무진강 위에서 은사 인시처럼 가늘게 풀렸다 감기기를 반복했다. 강물은 달빛을 얇은 비단처럼 걸치고 미동도 없이 흐르는 듯 보였다. 그 은빛 다리 위로 한 사내가 외줄처럼 이어진 길을 꾸준히 걸어왔다. 낡은 갓과 해진 벗, 먼지에 그을린 집신, 행색만 보자면 평범한 떠돌이에 다름없었으나 눈빛만은 범상치 않았다. 깊은 어둠 속에서도 지워지지 않는, 오래 눌러둔 슬픔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꺼지지 않는 기품이 한 줄기 빛처럼 그 눈동자에 담겨 있었다. 그의 이름은 지헌 지지슈엔이라 했다. 지헌은 나룻가를 지나며 잠시 발길을 멈추었다. 물비늘이 흔들릴 때마다 과거의 한 장면이 비치듯 말없이 흘러갔다. 그는 알 수 없는 기억의 가장자리에서 손을 떼고 다시 길 위로 발을 옮겼다. 언덕 아래 장터에는 아직 등불이 남아 있었고 다소 늦은 술판을 끝내지 못한 이들의 웃음이 한두 번 더 튀어 올랐다가 바람에 허물어졌다. 지헌은 길가에서 마주친 나그네 하나를 조심스레 불러 세웠다. 여보시오. 이 마을에서 묵을 만한 객주가 어디 있소? 행사액은 초라했으나 말투는 단정했고 목소리는 낮지만 깊었다. 나그네는 그를 힐끔 보다가 손가락으로 언덕 끝을 가리켰다. 저 언덕 위에 월영액주 유해윤 계주 감가보요. 이 고을에서 가장 믿을 만한 객주지. 방도 넉넉하고 주인도 호쾌하오. 가 보시면 하룻밤 묵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게요. 지헌은 고개를 숙이며 예를 표했다. 달빛 아래. 언덕마루에 올려진 기와지붕은 어둠 속에서도 맵시 있게 윤이 흘렀다. 넓은 앞마당에 윤곽이 한눈에 들어왔고 옥수 우슈로 심은 늙은 느티가 달빛을 받아 은은히 무늬를 드리웠다. 월연. 구름과 달이 맺힌 가장자리라는 뜻. 이름만으로도 어디선가 오래전부터 사람의 발길과 사연을 품어 온 기운이 느껴졌다. 그러나 그가 객주 앞에 이르렀을 때 언덕 아래 장터 쪽에서 갑작스러운 고함이 달빛을 찢듯 울렸다. 이런 천한 여인이 내 비단감에 손을 대 흠을 냈으니 배상을 해야 마땅할 게 아니냐. 목청 굵고 욕심 많은 상인의 소리였다. 그는 젊은 여인의 팔을 거칠게 움켜쥐고 있었다. 여인의 옷차림은 단정했고 그늘진 눈매에는 두려움보다는 의기 이치가 어려 있었다.
제가 물건에 손을 댄 적 없습니다. 이미 실밥이 트여 있던 것을 제게 뒤집어 씌우려 하시는군요. 여인의 목소리는 떨림이 없었다. 그러나 상인은 더욱 성을 내며 여인의 팔을 잡아당겼다. 근처 사람들은 웅성거렸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다. 한쪽에서는 물포대가 넘어져 흙먼지가 일었다. 나룻배 사공박노인이 허둥지둥 일어나려다 허리를 움켜쥐었다. 젖은 풀잎에서 날아든 흙냄새가 저녁 공기에 섞였다. 지헌은 잠시 망설였다. 낯선 마을에서 쓸데없이 분쟁에 얽히는 일은 바람 앞 등불처럼 위험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가쁜 숨처럼 높아진 상인의 목소리, 눈빛에 꿋꿋함을 담은 여인의 얼굴, 그리고 큰일을 마주해도 몸을 움츠리는 군중의 침묵이 그의 발걸음을 장터 쪽으로 이끌었다. 그는 두 사람 사이에 조용히 끼어들어 말했다. 장터에는 장터의 법이 있소. 물건에 흠집이 났다면 양측이 함께 살펴 공정히 가리는 것이 도리요. 이렇게 강압으로 몰아붙이는 건 장사꾼의 길이 아니지 않소. 말은 낮았으나 단단했다. 상인은 그의 기세에 잠깐 주춤하더니 불만이 가득한 혀 끝으로 중얼거렸다. 낯선 떠돌이가 뭘 안다고? 지연은 상인의 손에서 천을 받아들었다. 달빛을 등지고 서서 비단감의 결을 따라 조심히 살폈다. 가장자리에 바늘 자국이 촘촘히 남았고 실밥이 오래된 듯 거칠게 일어나 있었다. 방금 생긴 흠이라기엔 너무 낡고 퇴색한 김이었다. 가까이 모여든 사람들 사이에서 땅꾼 민호라는 소년이 재빨리 몸을 빼어 시장의 감정꾼 장복 영감을 불러왔다. 장복은 오래 장에 드나든 노상인으로 눈이 밝기로 소문난 이였다. 장복 영감이 비단을 들어 달빛과 등불에 번갈아 비추며 혀를 찼다. 이건 오래전부터 상처가 있던 물건일세. 실밥이 새 것이면 윤이 살아 있어야 하는데 벌써 죽어 있지 않나. 아씨에게 뒤집어 씌울 일이 아니야. 주변에서 허허 하는 웃음이 번졌다. 상인은 씁쓸한 낯으로 물건을 낚아채더니 대꾸도 없이 자리를 떴다. 웅성대던 사람들은 일제히 한숨을 내쉬고 장터는 다시 어둠과 냄새와 소리의 제자리로 돌아갔다. 팔을 붙잡혔던 여인은 빠르게 심호흡을 한 뒤 지헌을 바라보았다. 눈동자는 찬물처럼 맑았으나 불씨 같은 온기가 있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이름은 연희 리안찌라 합니다. 혹, 월영액주에 묵으러 오신 길이신지요? 지헌은 잠깐 놀란 듯했다. 자신이 찾던 객주의 주인이 눈앞에 이 여인일 줄이야. 연희의 눈빛은 강인하면서도 다정했고 달빛을 받아 검은 머리칼 끝이 까마귀 귀처럼 반짝였다. 그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미소 지었다. 요즘 객주 일이 손이 많이 가는데 그대처럼 사리를 가릴 줄 아는 분이 있다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원하신다면 우리 객주에서 일을 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제안은 지헌에게 뜻밖의 온기였다. 떠돌이로 살아온 세월, 늘 어딘가 쫓기듯 물가에서 물가로, 길에서 길로 옮겨 다닌 삶. 처음으로 누군가 먼저 내민 손길이 있었으니 그것이 꼭 운명의 실마리처럼 느껴졌다. 지헌은 고개를 숙였다. 허락해 주신다면 성심껏 돕겠습니다. 그날 밤 그는 월영액주의 허들의 실군으로 새 삶의 문턱에 들어섰다. 월영액주는 강을 굽어보는 언덕 위에 자리하고 있었다. 앞마당은 둥근 기와돌로 가지런히 다져져 있었고 행랑채와 사랑채, 객실채가 디제야 형태로 감싸 도는 구조였다. 행랑채 앞첨에는 장돌뱅이들이 맡겨두고 간 꾸러미가 차곡차곡 쌓여 있었고 사랑채 석가래에는 바람종이 달려
밤마다 맑은 소리를 냈다. 뒷마당에는 오래 묵은 느티나무가 서 있었고 나무 아래 디딤돌에는 수리부엉이가 내려앉은 발자국이 흔적처럼 남아 있었다. 부엌에서는 새벽마다 장독대의 된장 냄새와 갓 구운 숯불 향이 피어올랐다. 연희는 아버지 연석헌의 뒤를 이어 객주를 꾸려가는 중이었다. 그녀는 장부를 누구보다 깔끔히 맞췄고 멀리서 온 나그네에게도 마을 사람처럼 고루한 정을 내주었다. 말은 적당히 단정했고 결정은 빨라 헛된 길을 두지 않았다. 그 때문에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믿음을 주는 별칭으로 불렀다. 월연의 주인장 혹은 연도련님 못지않은 연아씨. 그날 밤 연희는 새로 들어온 일꾼을 행랑채 끝방으로 안내하며 말했다. 우선은 자빌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고 때를 거스르면 발목이 꺾이지요. 명심하겠습니다. 지현은 낮은 방에 들어가 짐이라고 할 것도 없는 보퉁이를 내려놓았다. 창호지에 달빛이 아주 얇게 스며들었다. 손바닥만 한 잠자리 한 마리가 창호지에 가만히 앉았다 날아갔다. 먼 곳에서부터 그를 따라온 침묵이 갑자기 가벼워지는 것 같아랐다. 이튿날 새벽, 객주의 하루가 시작되었다. 닭이 울고 우물가에 물을 길러온 하녀 소란이 대야를 덮은 보자기를 젖히며 입김을 내뿜었다. 마당 한쪽에서는 진말이 코를 후룰거리며 마분을 흩었고 굴뚝에서는 연기가 반짝이는 소립 냄새를 태웠다. 지헌은 빗자루를 잡았다. 돌 사이에 끼인 먼지를 긁어내고 비가 오는 날 빠르게 질퍽해지는 흘길에 짚을 깔았다. 낡은 집신으로 디딤돌을 문질러 진흙을 닦았다. 요사이 장에 들고 날 물건이 많아져 창고 정리가 어지러웠다. 그는 꾸러미의 표차를 다시 확인해 경상도에서 온 약재, 전라도에서 온 비단, 황해도에서 온 소금 꾸러미를 각각의 칸에 맞게 옮겼다. 한 줄 두 줄, 땀이 등줄기를 따라 흘렀다. 사람들은 곧 그를 인정하기 시작했다. 손은 거칠었지만 동작은 부드러웠고 말은 적지만 마디마디가 정확했다. 나룻바의 사공박노인이 허리가 쑤신다며 툭덜대면 지연은 묵묵히 장작을 쪼갠 뒤 따끈한 물을 데워 드렸다. 장복 영감이 화롯가에서 헛기침을 하면 그는 말없이 차를 한 잔 더 올렸다. 민호는 그를 졸졸 따라다니며 묻기 일쑤였다. 형님? 왜 돌길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 방향으로만 쓸어야 하나요? 먼지가 덜 일어나고 돌 틈이 닫히지 않는다. 형님은 어디서 오셨어요? 바람 부는 곳에서 민호는 그 대답을 이호해하지 못했지만 괜히 웃음이 났다. 하녀 소라는 처음엔 그를 의심스럽게 봤으나 어느 날 비가 쏟아지던 오후 지헌이 젖은 빨랫볼을 말없이 들어주고 굴뚝 곁에 마른 솔가지들을 미리 챙겨 놓은 것을 보고 나서 마음을 풀었다. 연희는 바쁘게 객주를 도맡으며도 틈이 날 때마다 마당을 가로지르는 그의 걸음을 눈길로 따라갔다. 묵묵히 일하면서도 사소한 것을 놓치지 않는 그 몸가짐이 이 집의 살림살이와 어찌나 잘 어울리는지. 그러나 그녀의 의심은 완전히 거둬지지 않았다. 그는 다른 사람들과 쉽게 어울리지 않았고 종종 강가를 바라보며 오래도록 생각에 잠기곤 했다. 마치 물 위에 떠오르는 달무리처럼 잡힐 듯 잡히지 않는 슬픔이 그의 옆모습에 드리워져 있었다. 하루는 해질 무렵 연희가 마당을 훑고 지나가다 그를 불렀다. 지헌 서방, 어찌 그리 늘 생각이 많아 보이십니까? 지헌은 잠깐 머뭇거렸다가 고개를 들었다. 눈빛이 선선했다. 아닙니다.
강물을 보니 지난 날이 떠올라서 그렇습니다. 연희는 그 말에 굳이 더 묻지 않았다. 누구에게나 말할 수 없는 과거가 있는 법. 급히 잡아당긴다고 해서 실마리가 쉬이 풀리지는 않는다. 다만 그녀는 마당 오르는 계단 끝에 서서 바람에 스치는 버드잎의 자락처럼 그에게 미세하게 마음이 기울어 가고 있음을 스스로도 어렴풋이 느꼈다. 그날 밤도 달빛은 강 위에 길게 흘렀다. 월영액주의 처마 밑 풍경은 바람이 잦아들면 가끔 소리를 냈다. 초저녁 술판이 가라앉고 늦은 객들이 방으로 들면 마당에는 애매한 고요만이 남았다. 지연은 물두멍 옆에 앉아 손을 씻었다. 물 위에 떠오른 달이 한순간 두 쪽으로 갈라졌다. 다시 하나가 되었다. 두루미 한 쌍이 너른 하늘을 건너듯 끊어졌다 이어지는 형상이었다. 그는 그 장면이 낯설지 않다고 생각했다. 오래전에도 어딘가에서 같은 모양을 본 듯했다. 그러나 떠올릴수록 기억은 물가의 안개처럼 흩어져 원형을 잃었다. 다음 날 아침, 객주문 앞에는 길게 행렬이 섰다. 북쪽 고을로 가는 상단에서 말 한 피를 맡기러 왔고 서쪽 고개를 넘는 염상들이 소금 꾸러미를 임시로 보관하려 들렀다. 연희는 장부를 펼치고 빠른 손놀림으로 이름과 날짜와 꾸러미 수량을 적었다. 지헌이 그 장부를 한번 흘낏 바라보고 다시 눈을 돌렸다. 글씨는 정갈했고 계산은 정확했다. 연희가 고개를 들었다. 글을 아시는 모양이지요. 지연은 한순간 침묵하다가 담담히 대답했다. 어릴 적 서당에서 조금 배운 적이 있을 뿐입니다. 연희는 살짝 미소 지었다. 그렇다면 앞으로 장부도 가끔 봐 주십시오. 혼자 감당하기가 쉽지 않아지고 있습니다. 그때 바깥마당에서 민호가 허둥지둥 달려들어와 소리를 질렀다. 아씨 장터에 사람들이 모였어요. 새로운 약장수가 묘약을 판다는데 사람들이 싸울 것 같대요. 연희는 한숨을 쉬었다. 장날이면 어김없이 일어나는 소동이었다. 지헌이 연희를 흘깃 보았다. 마님,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함께 가죠. 두 사람은 빠르게 장터로 향했다. 골목을 돌아 나가자 사람들의 웅성거림과 육자백이 가락이 뒤엉켜 들렸다. 약장수는 혀끝이 서늘한 말을 하며 작은 병을 흔들어 보였다. 이윽고 한 사내가 병값을 두고 욕설을 내뱉으며 달려들었다. 연희가 앞으로 나서 손짓으로 사람들의 거리를 벌렸다. 지헌은 소리의 흐름을 따라 상황을 가르는 눈으로 굽어보았다. 오래 걸리지 않아 소동은 잦아들었다. 장복 영감이 세상에 거저 얻어지는 건 없다는 말을 한 번 더 되새기며 약장수의 허풍을 잠재웠다. 그 사이 연희는 상한 마음을 달래려는 듯 아이들에게 떡 한 줌을 나눠주었다. 아이들 손바닥에 묻은 떡가루가 햇빛에 희게 반짝였다. 돌아오는 길에 연희가 조용히 물었다. 서방은 사람 사이의 소리를 잘 듣는군요. 칼끝보다 사람의 숨이 더 빨리 움직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소리의 흐름을 먼저 살피는 게 좋지요. 연희는 그 말에 또 더 묻지 않았다. 다만 그의 말 속 어딘가에 칼끝이라는 단어가 스쳐간 것을 마음 한쪽에 고이 접어두었다. 해가 서산으로 기울고 월영액주는 다시 손님을 맞았다. 연희는 하루치 장부를 정리하고 방세를 치른 상인들 이름 옆에 붉은 점을 찍었다. 지헌은 마당 가장자리를 마지막으로 쓸며 돌길 위에 떨어진 버드립 몇 개를 주워 담았다. 낮 동안의 소동이 마치 먼지처럼 가라앉았다. 뒷마당 느티나무 아래로 가벼운 바람이 스쳤고 그 바람에 달빛이 움직이는 것 같았다.
지헌서방 연희가 느티나무 그늘에서 그를 불렀다. 손에는 작은 등잔 하나가 들려 있었다. 밤 공기가 제법 차네요. 차를 한 잔 하시지요. 사랑채 툇마루에 마주 앉아. 둘은 뜨거운 차를 조심스레 불어 마셨다. 말로 메우지 않아도 괜찮은 침묵이었다. 연희가 먼저 입을 열었다. 서방은 물처럼 보입니다. 멀리서 흘러와. 많은 사연을 품은 물. 지연은 웃지도 고개를 젓지도 않았다. 다만 낮게 고르게 말했다. 누구에게나 쉽게 꺼내지 못할 것이 있습니다. 언젠가 마님께만은 말씀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등잔불이 흔들렸다. 바람이 새지도 않은데도. 불꽃이 잠깐 기울었다 돌아왔다. 그 순간. 마당 한가운데로 두루미 그림자가 스쳐갔다. 달빛이 모양을 만들었는지 아니면 정말로 새가 지나간 것인지 알 수 없었다. 연희의 마음이 알 수 없는 떨림으로 흔들렸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차잔을 내려놓았다. 월여는 구름과 달이 맺히는 자리입니다. 물이 멈추지 않고 흐르듯 인연도 머물렀다가 흘러가곤 하지요. 그래서일까요? 때로는 붙잡고 싶어도 붙잡을 수 없는 것들이 있는 법입니다. 지연은 잠시 그녀의 옆모습을 바라보았다. 뺨에 달빛이 얇게 걸려 있었다. 그는 말을 꿀꺽 삼켰다. 말은 많을수록 허튼 길로 새고 침묵은 때로 사람의 모양을 지키는 법이다. 그가 선택한 것은 그 밤엔 침묵이었다. 그 밤, 월영액주는 달빛에 잠들었다. 바람이 처마 끝 풍경을 아주 조심스레 건드렸다. 강물은 멈춘 듯 고요했으나 멈춘 적이 없었다. 언덕 아래선 늦은 술객이 뒤늦은 노래의 한 토막을 흘렸다가 소리가 스스로 부끄러운 듯 잦아들었다. 장독대 그림자 사이로 고양이 한 마리가 미끄러지듯 지나갔다. 어디선가 아이의 웃음이 꿈결처럼 떠올랐다 사라졌다. 지연은 행랑차의 방에 돌아와 누웠다. 잠이 금세 오지 않았다. 눈을 감으면 강물 위로 은빛 길이 생겼다가 사라졌다. 그 길 끝에서 누군가 손짓하는 듯도 했다. 어떤 날에 어느 골짜기, 어느 마루에서 바람이 치고 먼지가 일고 말발굽 소리가 들려오는 장면들이 어둠 속에서 연결됐다 끊어졌다. 이름 붙이지 못한 것들이 가슴 언저리에 쌓였다. 그는 그 모든 것을 물처럼 흘려보내 보기로 했다. 흘려보내면 언젠가 다시 돌아올지도 모르는 일이다. 한밤중 갑자기 먼 곳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려왔다. 뒤이어 길게 깃발이 찢기는 듯한 바람소리가 골짜기를 타고 객주 언덕을 훑었다. 지연은 문득 몸을 일으켰다. 창호 너머로 달빛이 흐르고 있었다. 그는 문을 살짝 열고 마당으로 나왔다. 하늘은 별이 맑았고 느티나무 그림자가 돌길 위에 겹겹이 놓여 있었다. 그때 그는 알아차렸다. 가슴 어딘가를 누르던 무게가 아주 조금 옮겨 앉았다는 것을. 언덕 위에 오래 잠들어 있던 구름이 형태를 바꾸기 시작한 것만 같았다. 아직 그는 알지 못했다. 이곳에서 그를 기다리는 것이 단순한 안식이 아니라 달빛 아래서 방향을 바꾼 물길처럼 그의 운명을 흔들어 놓을 거대한 소용돌이라는 것을. 그러나 그 소용돌이 오기 전까지의 이 밤. 월연의 달빛은 그의 어깨에 가볍게 내려앉아 마치 오래전부터 그가 여기에 있어야 했다는 듯 그를 조용히 감싸주고 있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언덕 아래 선창께서 배의 닷줄이 살짝 삐걱이며 울었고 강 위로 얇은 물 한 개가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내일 아침이면 백운촌의 장은 다시 열릴 것이고 사람들은 또다시 오고 갈 것이다. 그 흐름 속에서.
지연은 자신이 서 있어야 할 자리를 찾게 될까? 아니면 또다시 떠밀리듯 강 너머로 사라지게 될까? 그 질문은 아직 대답되지 않았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오늘 밤 월영액주의 처마 아래 그는 처음으로 누군가의 목소리와 차양과 등잔불과 바람소리를 함께 들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하나로 엮여 그의 가슴 속에서 아주 미세하지만 분명한 매듭 하나를 만들었다. 매듭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묵직했다. 그 매듭이 언젠가 어떤 길을 당겨낼지. 달빛도 바람도 그는 아직 알지 못했다. 그러나 모르는 것이라 해서 없지 않은 것은 아니다. 한 사람이 삶에서 붙잡을 수 있는 것들은 생각보다 적고 흘려보내야 하는 것들은 생각보다 많다. 그럼에도 밤은 길고 물은 흐르고 달은 지지 않았다. 그렇게 지연의 월연에서의 첫날이 저물었다. 다음 날 또다시 사람과 물건과 소리와 냄새가 이 집을 채우고 비우고를 되풀이할 것이다. 그리고 아주 가까운 어느 날 장터 어귀에서 울음 섞인 고함 소리가 다시 울릴 것이며 누군가의 팔목이 누군가의 자존이 또다시 시험대 위에 놓일 것이다. 하지만 그날이 오기 전까지는 이 밤의 달빛이 모든 것을 덮고 있었다. 구름의 가장자리에서, 물의 가장자리에서, 사람들의 가장자리에서 월연의 달은 그렇게 조용히 모든 가장자리를 하나로 묶고 있었다. 새벽의 물안개가 언덕을 감쌌다. 달빛이 사라지고 해가 떠오르기 전에 짧은 순간. 세상은 무색의 그림자 속에 잠겨 있었다. 그 틈새로 무진강의 물결이 낮게 속삭였다. 흘러가면서도. 마치 무언가를 품은 듯한 흐름이었다. 지현은 잠에서 깨어났다. 얇은 창호지에 아침빛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방 안은 조용했으나 멀리서 닭 우는 소리와 두레박이 우물에 닿는 소리가 얇게 들려왔다. 그는 상투를 느슨히 고쳐 매고 밖으로 나왔다. 새벽 공기 속에는 젖은 흙 냄새와 장독대의 된장향, 그리고 갓 구운 보리떡의 달큰한 냄새가 섞여 있었다. 마당에서는 하녀 소란이 일은 손님을 맞을 준비로 분주히 움직였다. 서방님, 오늘은 강 건너 마을에서 약초 상단이 온대요. 마님께서 아침 일찍 나루터를 살펴보시겠답니다. 그렇소. 지연은 짧게 대답하고 마당을 쓸기 시작했다. 빗자루 끝에서 먼지가 부드럽게 일어나 햇살 속으로 녹아들었다. 손의 움직임은 묵직했지만 마음은 고요했다. 새벽마다 반복되는 이 일상은 그에게 낯설지 않은 평화를 안겨주었다. 떠돌이었던 지난 세월 동안 그가 찾지 못했던 잠시의 안식이었다. 잠시 뒤 연희가 객주 문을 열고 나왔다. 새벽빛이 그녀의 뺨을 비추자 흰 비단 저고리 위로 은은한 윤이 번졌다. 그녀의 걸음에는 여전히 단단함이 있었다. 지현은 마당 한가운데서 허리를 숙였다. 마님, 오늘은 바람이 제법 셉니다. 강을 건너시려면 조심하셔야겠소. 고맙습니다. 서방도 오전에는 마당 일 정리 후에 행랑 창고의 꾸러미를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겠어요. 어제 북쪽 상단에서 맡긴 비단 포대가 세워지지 않았다고 해서요. 알겠소.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말을 이었다. 지현 서방, 이 마을에 오래 머물 생각이신가요? 지현은 대답 대신 고요히 웃었다. 사람의 발길이 멈추는 곳이 인연이라 하지 않습니까? 다만 그 인연이 얼마일지는 바람만이 알겠지요. 연희는 그 말에 살짝 미소 지었다. 그러나 눈동자 어딘가에는 알 수 없는 그림자가 스쳤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강가를 향했다.
바람에 머리카락이 흩날리고 그 순간 그녀의 옷자락이 푸른 안개 속으로 녹아드는 듯했다. 그날 오후 객주는 잃은 손님들로 북적였다. 무진강을 따라 내려온 약초 상단이 6명. 그 중에는 젊은 장돌뱅이 하나가 특히 눈에 띄었다. 이름은 도일다오이, 재치 있고 말이 빠르며 어디서나 웃음을 터뜨리게 만드는 성격이었다. 이곳이 바로 소문난 월영액주입니까, 이야. 이름처럼 기운이 다르군요. 한겨울에도 바람이 따뜻하게 느껴질 정도니. 그의 농담에 하인들이 웃었다. 연희는 예의 있는 미소로 그들을 맞으며 방을 배정했다. 지현은 꾸러미를 옮기며 그들의 눈치를 살폈다. 상단 사람들의 짐은 많았고 낯선 지포대 사이로 문양이 낯익은 상자 하나가 섞여 있었다. 무심히 지나치려다. 그는 발걸음을 멈췄다. 상자 옆면에 새겨진 문양 운기 윤치. 순간 그의 손끝이 굳었다. 그 문양은 그가 떠돌이로 살기 전 북쪽 관가의 문서에서 한 번 본 적이 있는 것이었다. 국가에서만 사용하는 상단의 표식. 하지만 그는 아무 일 없다는 듯 다시 짐을 옮겼다. 그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으나 눈빛은 한층 깊어졌다. 밤이 찾아왔다. 달이 구름 뒤에서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다. 객주의 마당에는 연등이 걸리고 손님들의 웃음과 술잔 부딪히는 소리가 어우러졌다. 연희는 손님들을 배웅하며 바쁜 하루를 마무리했다. 지연은 창고 문을 잠그고 마당을 정리했다. 서방님, 연희의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다. 오늘은 수고가 많았어요. 상단 사람들. 내일 아침에 강을 건너기로 했답니다. 그중에 상자 몇 개는 마을 원님께로 간다더군요. 그렇습니까? 지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운기, 원님이라니. 그의 마음 한편이 불안하게 요동쳤다. 그러나 곧 표정을 지웠다. 마님, 제가 내일 아침 일찍 나루터 쪽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 주세요. 요즘 강물도 거칠고 길손이 늘어 사고가 잦다지요. 그녀는 고요히 미소 지었다. 지헌은 고개를 숙였지만 눈빛은 멀리 강 너머로 향해 있었다. 그날 밤 달빛은 어제보다 더 차가웠다. 바람이 언덕에 느티나무 잎을 스치고 강물 위에 검은 그림자를 길게 드리웠다. 지헌은 방 안에서 서책 하나를 펼쳐 들었다. 오랜 세월 그가 지니고 다닌 얇은 장부였다. 낡은 장부의 한 귀퉁이에 운기상단이라는 글씨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그 옆에는 굵은 붓글씨로 단 하나의 이름 서군실윤이 적혀 있었다. 그는 그 이름을 오래 바라보다 이내 장부를 덮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이튿날 새벽, 강계는 안개가 자욱했다. 상단의 짐꾼들이 물건을 옮기느라 부산했다. 연희는 그 옆에서 거래의 장부를 확인하고 있었다. 지헌은 나루터 근처에서 사람들의 동선을 살피며 조용히 주변을 관찰했다. 그때 멀리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다. 바람을 가르며 말을 탄 일행이 다가왔다. 선두에는 젊은 사내가 앉아 있었다. 비단, 도포의 검은 갓, 날카로운 눈매. 그는 연희를 보자마자 환히 웃었다. 연희 아씨? 오랜만이요. 연희의 얼굴이 굳었다. 남규 도령이군요. 한양에서 돌아오셨나 봅니다. 남규는 천천히 말에서 내렸다. 그는 예의 바르게 고개를 숙였지만 그 시선에는 은근한 우월감이 깃들어 있었다. 그동안 객주가 많이 변했소. 하지만 아씨의 손길은 여전하군. 객주는 늘 같은 자리에서 손님을 맞을 뿐이지요. 짧은 인사 뒤 남규의 시선이 자연스레 옆으로 향했다. 거기
말없이 짐을 나르고 있는 지현의 모습이 있었다. 저 사내는 누구요? 연희가 잠시 머뭇거리다 대답했다. 객주 일꾼입니다. 얼마 전 들어왔어요. 일꾼이라. 남규의 눈이 지현을 위아래로 훑었다. 북쪽 사투리 같군. 어디서 왔소? 지현은 짐을 내려놓고 고개를 들었다. 무진 이북에서 왔습니다. 이북이라. 흥미롭군. 그쪽 출신들은 강인하지만 말을 아끼는 법이지 필요한 말만 하는 것이 습관이 되었을 뿐입니다. 두 사람의 눈빛이 공중에서 부딪혔다. 연희는 긴장된 공기를 느끼고 서둘러 말을 돌렸다. 남규도령. 강물이 거칠어요? 이만 들어가시죠. 그래요. 하지만 그는 짧게 웃으며 지현을 다시 바라봤다. 이 객주, 흥미로운 사람들이 모여 있군. 그가 말을 몰아 떠나자. 연희는 한동안 강가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동자 불안이 스쳤다. 지연은 아무 말 없이 그녀 곁에 서 있었다. 아는 분입니까, 네? 예전부터 아버지와 인연이 있던 집안의 아들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고 어딘가 냉정했다.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마음 한 구석이 묘하게 흔들렸다. 해가 저물 무렵 객주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온 듯했다. 그러나 지현의 마음속에는 낮의 말들이 계속 맴돌았다. 운기상단, 남규, 원님. 서로 관계없는 듯한 이름들이 하나의 선으로 이어지는 듯했다. 그날 밤 그는 창고 문을 열고 조심스레 안으로 들어섰다. 상단이 맡긴 짐들이 그대로 있었다. 그중 운기 문양이 새겨진 상자를 손끝으로 만지는 순간 안쪽에서 낮은 금속성 울림이 들렸다. 그는 눈썹을 찌푸렸다. 이건 단순한 약재가 아니다. 그 순간 뒤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무엇을 찾고 계십니까? 서방님, 지연은 천천히 몸을 돌렸다. 연희가 등불을 들고 서 있었다. 그의 손끝에 그림자가 걸려 있었다. 둘 사이에 잠시 긴 침묵이 흘렀다. 연희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서방, 혹시 무진 이북에서 오셨다는 그 말, 그 안에 감추신 게 있습니까? 지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등불이 바람에 흔들리며 두 사람의 그림자가 벽에 겹쳤다. 그 순간 밖에서 누군가의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뒤따랐다. 연희는 등불을 껐다. 조용히 하세요. 누가 있습니다. 둘은 어둠 속에서 숨을 죽였다. 문틈 사이로 낯선 그림자 하나가 스쳤다. 그 발걸음은 객주 안쪽으로 향했다. 지현은 본능적으로 허리에 손을 가져갔다. 아무것도 없었다. 그는 숨을 고르며 연희를 뒤로 물렸다. 잠시 후 발자국 소리는 사라졌다. 그러나 그 짧은 순간 연희는 느꼈다. 지현의 몸에서 풍겨나온 기운이 단순한 일꾼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 밤 달빛은 구름에 가려졌고 강물은 검게 일렁였다. 월영액주는 고요했지만 그 고요는 평온이 아닌 긴장 속의 정적이었다. 지현은 창고 문을 잠그며 속으로 되뇌었다. 다시 시작되는군. 이 흐름을 피할 수는 없겠지.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 사이로 달빛이 한 줄 겨우 흘렀다. 그 빛은 금속처럼 차갑고 어딘가 불길했다. 바람이 세차게 불어 느티나무 가지가 삐걱거렸다. 그날 이후 백운촌의 평화는 서서히 균열이 나기 시작했다. 운기상단의 비밀, 남규의 귀환, 그리고 지현의 숨겨진 이름, 모든 것이 하나의 강물처럼 서서히 그러나 거세게 흐르기 시작한 것이다.
새벽부터 강계는 잿빛 안개가 짙게 내려앉았다. 무진강의 물결이 보이지 않을 만큼 희미했고 산새조차 울음을 삼킨 듯 고요했다. 바람 끝에 젖은 풀잎 냄새와 탄 냄새가 섞여 있었다. 전날 밤의 정적이 아직 남아 있었지만 그 안에는 어딘가 알 수 없는 긴장감이 깃들어 있었다. 지연은 일찍 눈을 떴다. 잠을 자는 동안에도 어딘가 낯선 기척이 귀에 스쳤던 탓이었다. 그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행랑문을 열었다. 물안가의 너머로 객주마당이 보였다. 사람들은 아직 움직이지 않았고 닭 울음조차 들리지 않았다. 오직 바람에 흔들리는 풍경의 소리만이 귀를 간지렸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켰다. 무언가가 달라졌다. 공기 속의 냄새, 땅의 떨림, 심지어 강물의 흐름까지도. 그가 마당으로 내려섰을 때 행랑 끝에서 누군가의 그림자가 스쳤다. 지현은 걸음을 멈췄다. 어둠 속에서도 한눈에 알 수 있었다. 어제 창고 근처에서 보았던 그 실루엣. 그가 다가가려는 순간 발자국 소리가 사라졌다. 대신 나무 사이에서 희미한 향 냄새가 풍겼다. 연향, 리안샹 연희가 즐겨 쓰는 향이 아니었다. 그는 손끝으로 벽을 짚으며 그림자의 흔적을 더듬었다. 그러나 남은 것은 눅눅한 흙 냄새뿐이었다. 이른 아침, 연희는 부엌문을 열며 말했다. 오늘 강물의 기세가 거세다고 하더군요. 어제 상단이 2척을 띄웠는데 아직 돌아오지 않았답니다. 지현은 마당 한가운데서 고개를 들었다. 어제 봤던 짐꾼들이 말이오 그래요. 원님에게 전할 상자도 함께 실려 있었어요. 연희의 표정이 굳었다. 혹시 무슨 일이... 그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바깥대문 쪽에서 헐레벌떡 달려오는 발소리가 들렸다. 나룻배의 사공 박노인이었다. 젖은 어깨를 들썩이며 숨을 몰아쉬었다. 큰일이요. 아씨 강 가운데에서 배가 뒤집혔소. 약초 상단의 사람 몇이 물에 빠졌다 하오. 순간 객주 안이 술렁였다. 연희는 재빨리 겉옷을 걸쳤다. 지현 서방. 함께 가주시겠어요? 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무진강계는 사람들이 몰려 있었다. 물안개 속에서 아직 젖은 밧줄이 철퍼덕거리며 당겨졌다. 뒤집힌 바의 한 척이 강변에 걸려 있었다. 사람들은 몸을 떨며 물속에서 빠져나온 상단 짐꾼들을 부축했다. 그들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동자는 공포가 서려 있었다. 갑자기 물살이 휘말려 들어갔다오. 무슨 돌무더기라도 있는 듯 했소. 짐이 너무 무거웠던 게지. 사람들의 말이 뒤섞였지만 지현의 시선은 한 곳에 멈췄다. 강가 모래 위에 흩어진 꾸러미들 사이 웅기 문양이 찍힌 상자 하나가 반쯤 열려 있었다. 그 안에서 은빛으로 빛나는 쇠붙이 한 조각이 엿보였다. 그것은 약재나 비단이 아닌 병기의 일부였다. 지현은 주변을 둘러보았다. 아무도 그 상자 속을 보지 못한 듯했다. 그는 재빠르게 발로 모래를 걷어 상자를 덮었다. 서방, 괜찮으신가요? 연희의 목소리에 그는 고개를 돌렸다. 네, 마님. 다친 사람은 2명이 실종되었다 합니다. 사공들이 찾고 있어요. 그녀는 물가를 바라보다가 지현의 시선을 따라 상자를 보았다. 그건 원님께 갈 물건이었을 텐데요. 그럴 겁니다. 그의 대답은 짧았지만 속내는 깊었다. 객주로 돌아온 그날 저녁, 연희는 침묵했다. 불빛이 흔들리는 마루 위에서 그녀는 오래도록 장부를 펼쳐 들고 있었다. 지현은 마당을 쓸며 그 모습을 멀리서 바라보았다. 바람이 차가웠고 강에서 날아드는 안개가 다시 언덕을 덮었다. 그때
부엌 쪽에서 한여 소란이 뛰어왔다. 아씨 나룻배의 짐 중에 상자 하나가 사라졌다 합니다. 뭐라고요? 물속에서 건져 올린 3개 중에 하나가 없어졌다. 하오, 상단 사람들도 몰랐답니다. 연희는 즉시 자리에서 일어섰다. 지헌은 빗자루를 내려놓았다.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하지만 밤이에요. 강가로 나가면 위험합니다. 괜찮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연희는 말없이 그를 바라보다가 결국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조심하세요. 돌아오지 않으면 제가 직접 찾아가겠습니다. 그 말에 지헌은 잠시 눈을 마주쳤다. 마님은 강가에 오지 마십시오. 왜요? 달빛 아래의 강물은 진실을 비추기도 하지만 숨기기도 합니다. 그는 그것만 남기고 언덕을 내려갔다. 강계는 달빛이 얇게 흘렀다. 물은 여전히 거칠었다. 지헌은 발자국을 남기지 않으려 일부러 강가 모래 위에 단단한 돌길을 밟으며 걸었다. 바람이 얼굴을 스쳤고 강물 위에서 부서지는 달빛이 그의 어깨를 덮었다. 그는 기억을 더듬었다. 운기문양, 서군의 이름, 그리고 북쪽의 관가. 몇 해 전, 그는 그곳에서 운기상단이 국경의 무기와 군량을 빼돌리는 것을 목격했다. 그 일로 그는 쫓겼다. 그리고 이제 같은 문양의 상자가 이 마을에 나타난 것이다. 결국 여길 피할 수는 없었군. 그의 중얼거림이 바람 속으로 흩어졌다. 그 순간 강 건너편에서 미세한 불빛이 깜빡였다. 횃불이었다. 2~3명의 남자가 강을 건너오고 있었다. 그들은 나루터 대신 얕은 여우를 택했다. 지헌은 재빨리 몸을 숙여 바위 뒤로 몸을 숨겼다. 횃불이 가까워질수록 그들의 대화가 들렸다. 상자는 확보했나 예. 원님께로 옮기면 끝입니다. 누가 눈치챘을지도 몰라. 특히 그 객주에 머무는 사내 말이다. 그 떠돌이 말입니까? 이름이 지헌이라던가? 그래, 그놈이 북쪽의 잔당이란 소문이 있더군. 지헌의 눈이 번뜩였다. 그들은 자신을 이미 알고 있었다. 그는 조용히 돌을 움켜쥐어 뒤편의 강물 속으로 던졌다. 첨벙 물소리가 크게 울렸다. 남자들의 시선이 일제히 반대쪽으로 향했다. 그 틈을 타 지연은 숲속으로 몸을 숨겼다. 객주로 돌아왔을 때는 이미 한밤중이었다. 등불은 꺼져 있었고 마당에는 달빛만이 내려앉아 있었다. 그는 조용히 문을 밀었다. 그 순간 안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다. 연희였다. 그녀는 잠도 자지 않은 채 마루에 앉아 있었다. 돌아오셨군요. 지헌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무슨 일이 있었나요? 상자는 누군가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누군가라니요? 운기상단의 사람들. 그리고 그 뒤에는 원님이 있소. 연희는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원님이 그들은 무기를 거래하고 있습니다. 북쪽의 세력과 손잡은 듯합니다. 그는 낮게 속삭였다. 이 일은 단순한 상단의 일탈이 아닙니다. 나라의 근본을 뒤흔드는 일이지요. 연희의 손끝이 떨렸다. 그럼 서방은 누구입니까? 왜 이런 걸 알고 계신 거죠? 지헌은 잠시 침묵했다. 달빛이 창호지를 비추며 그의 옆 얼굴을 절반만 밝혔다. 저는 본래 관군의 첩자였습니다. 운기상단의 비리를 추적하다가 역적으로 몰려 도망쳤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지금 그 자들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연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의 눈동자는 놀람보다 슬픔이 어려 있었다.
왜 하필 이 마을일까요? 그들은 이곳을 중간 거점으로 삼으려는 겁니다. 강이 있고 길이 열려 있으니까. 잠시 침묵이 흘렀다. 바람이 문틈을 스쳤고 등불이 흔들렸다. 연희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증거를 찾아야 합니다. 운기상단이 남긴 서류나 표식이라도. 저도 도와드리겠습니다. 지헌은 그녀를 바라보았다. 위험한 일입니다. 월영액주는 제 집이기도 하지만 이 마을의 얼굴이기도 합니다. 그들이 이곳을 더럽히게 둘 수는 없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단단했다. 지연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하지만 약속하십시오. 절대 혼자 나서지 않겠다고. 약속하죠. 그날 밤 두 사람은 마루 위에서 늦도록 강가의 불빛을 바라보았다. 안개가 다시 피어올랐고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는 무진강을 건너 언덕 위로 퍼져나갔다. 지헌은 조용히 말했다. 달빛이 이렇게 맑은 날엔 보이지 않아야 할 것들이 드러나곤 하지요. 연희가 그를 바라봤다. 그럼 오늘 밤은 진실이 드러날지도 모르겠네요. 그녀의 말에 지헌은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쪽에서는 불길한 예감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 예감은 물안개처럼 희미했지만 점점 짙어지고 있었다. 멀리 강 건너편 상이슬게 또 다른 불빛이 반짝였다. 운기상단의 깃발이 밤하늘 아래 천천히 펄럭이고 있었다. 밤은 깊었지만 잠들지 못하는 자들이 있었다. 무진강의 강가. 사람의 발길이 잘 닿지 않는 숲속 공터에 희미한 등불 몇 개가 깜빡였다. 안개가 내려앉은 그곳에는 사람 그림자 5이 모여 있었다. 그들 앞에는 검은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고 그 위에는 운기 문양이 또렷하게 새겨져 있었다. 이 물건이 마지막입니다. 원님께서 직접 확인하실까 그럴 필요는 없지? 남규 도령이 대신 전해주신다 하셨소. 그 순간 공터의 어둠 속에서 한 사람이 걸어 나왔다. 비단 도포를 입고 허리에 검을 찬 청년 남규였다. 그는 달빛을 등진 채 미소를 지었다. 다들 수고했소. 이제 이걸로 길은 열렸소. 북쪽으로 가는 뱃길만 확보되면 무진강은 우리 것이 될 거요. 그의 말에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그중 한 사내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허나, 도령, 그 객주의 사내 말입니다. 지헌이라 했던가. 그자가 심상치 않습니다. 남규의 미소가 얇게 굳었다. 그 자, 어디서 본 듯 했소? 낯이 익다 했는데 오늘에서야 기억났소. 북쪽 관군의 첩자, 백운군사 바이윤준 씨라 불리던 자요. 사람들의 얼굴에 긴장감이 번졌다. 그럼 지금도 감시 중입니까? 당장 손대지 마라. 아직은 놈의 목적이 분명치 않다. 하지만 필요하다면 그의 손끝이 목을 베는 듯한 제스처를 그렸다. 조용히 처리하라. 달빛이 그 손끝에 다 차갑게 반짝였다. 같은 시각, 월영액주의 마당. 연희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사랑채 마루에 앉아 있었다. 바람이 불 때마다 풍경이 잔잔히 울렸다. 손에는 차가 식은 지 오래였고 눈은 어딘가 먼 곳을 보고 있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지헌의 말이 떠나지 않았다. 운기상단은 단순한 상단이 아닙니다. 무기와 군량을 밀매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뒤엔 원님이 있습니다. 그 말의 무게가 너무 커서 믿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오늘 강가에서 본 상자의 모습이
그리고 남규의 낯빛이 그 모든 말을 뒷받침하고 있었다. 그때 마루 아래에서 낮은 발소리가 들렸다. 마님, 아직 깨어 계셨군요. 지현이었다. 그는 손에 등불을 들고 있었지만 빛은 마당 바닥을 스칠 뿐 그의 얼굴은 어둠에 묻혀 있었다. 서방, 언제 돌아오셨습니까? 잠시 강가를 다녀왔습니다. 그곳엔 사람의 흔적이 있었소. 밤새 모인 자들이 있었던 듯합니다. 불을 피운 자국이 남아있더군요. 연희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럼 이제 어찌해야 하나요? 그들이 움직이기 전에 먼저 증거를 찾아야 합니다. 그래야 저들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부드럽게 물었다. 마님, 혹시 원님과 남규 도령의 관계를 알고 계십니까? 남규는 원님의 조카입니다. 제 아버지와도 오래된 인연이 있죠. 그래서 제가 어릴 적부터 그와 자주 만났습니다. 그녀는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그가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아마 그 인연이 이제는 굴레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굴레라니요. 남규는 이미 운기상단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그가 이곳에 온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연희는 눈을 크게 떴다. 그럼 저를 이용하려는 겁니까? 객주를 장악하려는 것이겠지요. 이곳은 강을 잇는 길목입니다. 그들이 무기를 숨기기에 가장 좋은 곳이지요. 그의 말에 연희의 손끝이 떨렸다. 잠시의 침묵이 흘렀다. 바람이 지나가며 등불의 불꽃이 흔들렸다. 지헌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두려워 마십시오. 이 일을 끝낼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조금 필요합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달을 보았다. 달이 가득 찬 날, 그들이 움직일 겁니다. 그날 이전에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튿날, 객주에는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다. 사또의 하인들이 앞서 들어오고 그 뒤로 남규가 당당히 걸어왔다. 그는 화려한 비단 옷을 입고 있었고 미소를 띄었지만 눈빛은 차가웠다. 연희 아씨, 평안하셨소? 예. 도령께서도 강릉에서 돌아오신 지 얼마 안 됐다 들었습니다. 그렇소? 그런데 소문을 들었소. 요즘 강 근처에서 이상한 일이 잦다더군요. 배가 뒤집히고 짐이 사라지고. 그는 의도적으로 시선을 지연에게 돌렸다. 혹시 그대가 관련되어 있는 건 아니겠지? 지연은 눈을 마주하며 담담히 대답했다. 객주의 일꾼일 뿐입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흥. 그 눈빛으로 거짓을 말하는군. 남규는 코웃음을 쳤다. 조심하시오. 이 마을은 조용해 보이지만 누가 주인인지는 알아야 할 테니까. 그 말은 곧 위협이었다. 연희가 나섰다. 도령. 이곳은 제 아버지의 손때가 남은 집입니다. 함부로 모욕하지 마세요. 남규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피식 웃었다. 아씨, 세상은 변했습니다. 옛 정으로만 살 순 없지요. 그는 그대로 돌아섰다. 남규의 하인들이 따라 나서며 마지막으로 낮게 중얼거렸다. 객주의 남정네. 눈에 띄는군. 문이 닫히고 침묵이 내려앉았다. 연희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이제 그들은 우리를 노릴 겁니다. 지헌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먼저 움직여야 합니다. 그날 밤 지헌은 객주의 뒷뜰을 돌아 강가로 향했다. 연희는 등불을 들고 그를 뒤따랐다. 서방, 혼자 가게 두지 않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의 발걸음이 멈췄다.
이건 위험한 일입니다. 위험하더라도 이제 물러설 수는 없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단단했다. 결국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하지만 제 말대로 하십시오. 그들은 강가의 버드나무 숲을 지나 운기상단이 자주 쓰던 공터로 향했다. 달빛 아래 불에 그을린 흔적과 말발굽 자국이 선명히 남아 있었다. 지현은 흙더미를 헤치며 조심스레 주변을 살폈다. 그때 그의 손끝에 딱딱한 감촉이 닿았다. 그는 그것을 꺼내 들었다. 이건 연희가 숨을 삼켰다. 얇은 죽간 주우젠 몇 개가 묶여 있었다. 그 위에는 운기상단의 거래 기록이 적혀 있었다. 날짜, 수량, 목적지, 그리고 서명, 마지막 장에는 낯익은 이름이 있었다. 남규 낭귀. 연희의 손이 떨렸다. 이건 결정적인 증거예요. 맞습니다. 이걸 관군에게 넘기면 지현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뒤쪽 숲에서 갑자기 소리가 났다. 누군가가 그들을 따라온 것이었다. 거기 멈춰라. 횃불이 3개. 동시에 켜졌다. 남규의 부하들이었다. 놈들이 증거를 손에 넣었다 잡아라. 지현은 연희를 품에 안고 몸을 굴렸다. 화살이 날아와 옆 나무에 꽂혔다. 그는 재빠르게 죽간을 품속에 넣었다. 마님. 이리로 그는 연희의 손을 잡고 강둑 아래로 몸을 날렸다. 안개가 짙게 내려앉은 물가. 달빛이 희미하게 비쳤다. 그들은 숨을 죽이고 버드나무 뒤에 몸을 숨겼다. 남규의 부하들이 근처를 뒤졌지만 안개가 모든 것을 감췄다. 잠시 후 발소리가 멀어졌다. 연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이 증거를 보호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그는 눈을 들어 달을 바라보았다. 그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아마 객주까지 손을 뻗겠지요. 그럼 월영액주가 위험해지는 건가요? 예. 하지만 제가 막을 겁니다. 그의 말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연희는 조용히 그를 바라봤다. 달빛이 그의 옆얼굴에 걸렸고 그 순간 그녀는 이상하게도 두려움보다 안심을 느꼈다. 서방, 예, 마님.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함께 싸워요. 그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다. 달빛이 두 사람의 어깨 위에 내려앉았다. 멀리서 늑대가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그 순간 강 건너에서 피어오르던 불빛 하나가 천천히 꺼졌다. 무진강의 안개 속에서 운기상단과 월영액주의 싸움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그날 밤 강가의 안개는 더욱 짙었다. 새벽이 오기 전에 고요 속에서 달빛이 희미하게 흔들렸다. 물 위에는 아직 불에 그을린 연기 냄새가 남아 있었고 숲에서는 풀벌레마저 울음을 멈춘 듯했다. 지연은 연희를 데리고 객주로 돌아왔다. 두 사람의 옷자락은 젖어 있었고 발에는 진흙이 묻어 있었다. 마당의 등불이 꺼져 있었지만 달빛이 지붕을 덮어 은빛 그림자를 만들고 있었다. 연희가 숨을 고르며 물었다. 서방, 그들이 우리를 쫓아올까요? 지금은 아닙니다. 하지만 곧 여길 찾을 겁니다. 그는 품속에서 죽간을 꺼냈다. 달빛 아래 먹으로 적힌 글자가 선명했다. 운기상단의 거래 장부, 남규의 이름과 원님의 인장이 찍혀 있었다. 그것은 피보다 무거운 증거였다. 이걸 어디로 가져가야 하죠? 관가로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이미 원님이 손을 잡았으니까요. 오히려 우리가 역적으로 몰릴 겁니다. 그럼
관북의 관군이 내려올 때까지 버텨야 합니다. 그때 이 증거를 넘기면 됩니다. 연희의 얼굴에 불안이 스쳤다. 그럼 그들이 객주를 공격한다면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문 밖에서 누군가 뛰어왔다. 아씨 큰일이요. 하녀 소란이었다. 얼굴이 창백했다. 장터 쪽에서 불이 났어요. 상단의 창고가 불타고 있답니다. 뭐라고요? 연희와 지현은 동시에 자리에서 일어섰다. 불길이 언덕 아래를 비추며 하늘로 솟고 있었다. 붉은 빛이 안개를 찢어내며 퍼졌다. 이건 단순한 화재가 아니오. 지현의 목소리가 낮고 단단했다. 그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소. 장터로 달려간 두 사람 앞에는 지옥 같은 광경이 펼쳐져 있었다. 창고 여러 채가 불길에 휩싸였고 상단의 물건들이 불타며 폭발음을 냈다. 사람들은 물동이를 들고 달렸지만 불은 이미 사방으로 번지고 있었다. 이리로 물을 가져와라. 아이를 구해. 사람들의 외침이 얽히며 혼돈이 일었다. 그때 불길 속에서 검은 옷을 입은 자들이 움직이는 것이 보였다. 그들은 일부러 불을 피우고 있었다. 지연은 눈을 좁혔다. 운기상단의 자객들이다. 그는 재빠르게 연희를 뒤로 물리고 앞으로 나섰다. 불빛이 그의 눈에 닿자 그 눈동자가 쇠처럼 빛났다. 자객 한 명이 칼을 뽑아들고 그에게 달려들었다. 쇳소리가 공기를 갈랐다. 지현은 몸을 숙이며 그 팔을 잡고 그대로 밀어 넘어뜨렸다. 바닥에 떨어진 칼이 돌 위에서 튀었다. 내 놈은 누구냐? 자객이 외쳤다. 정의를 지키는 자다. 짧은 말 한마디와 함께 그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였다. 잠시 후 자객은 바닥에 쓰러져 움직이지 않았다. 연희는 그 모습을 멀리서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피가 묻었고 달빛 아래에서 그 눈빛은 두려울 만큼 차가웠다. 하지만 그 차가움 속에는 한 점의 슬픔이 숨어 있었다. 서방. 이쪽이에요. 연희의 외침에 지연은 몸을 돌렸다. 불길이 더 거세졌다. 나무 창고가 무너져 내리며 불똥이 사방으로 튀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좁은 골목으로 뛰어들었다. 골목 끝에서 숨을 고른 두 사람은 뒤를 돌아보았다. 붉은 불빛이 하늘을 덮고 있었다. 그 순간 멀리서 말발굽 소리가 들렸다. 남규다. 지현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다. 남규가 부하들을 데리고 말을 몰아왔다. 그는 장터를 둘러보며 씁쓸하게 웃었다. 아름답지 않소 타오르는 불길처럼. 세상은 새로워져야 하는 법이지. 이 짓을 당신이 한 겁니까? 연희의 목소리가 떨렸다. 남규는 피식 웃었다. 운기상단은 끝났소. 하지만 그 잿더미 위에서 새 질서가 피어날 것이요. 나와 함께라면 아씨도 그 중심에 설 수 있소. 당신이 어떻게 이럴 수 있죠? 이 세상은 정의보다 힘이 앞서. 그리고 나는 그 힘을 가졌소. 지현이 앞으로 나섰다. 남규 도령, 이제 그만두시오. 남규의 눈이 차갑게 번쩍였다. 네가 감히 내 앞에 서겠다는 건가? 진실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진실 남규가 비웃었다. 진실이란 건 이기는 자의 말에 달려있지. 그는 손을 들어 부하들에게 신호했다. 놈을 잡아라. 부하들이 달려들었고 지현은 칼을 뽑았다. 칼날이 달빛을 받아 푸르게 빛났다. 짧은 숨, 짧은 싸움. 강가에서 배운 검술은 단 한 번의 동작으로 상대를 제압했다. 하지만 수가 너무 많았다.
연희가 외쳤다. 서방 이쪽이에요. 그녀는 뒤편 골목의 지하 창고 문을 열었다. 지현은 그녀를 향해 달려들었다. 뒤에서 화살이 날아왔다. 그는 몸을 돌려 화살을 막았지만 어깨에 피가 번졌다. 서방 괜찮습니다. 어서 들어가요? 둘은 어둠 속 지하로 몸을 숨겼다. 문이 닫히자 위쪽에서는 남규의 목소리가 울렸다. 놈을 놓쳤단 말인가 불길이 너무 거셉니다. 도령 좋다. 객주까지 불태워라. 증거도 그자도 함께 사라지게 해라. 지하실은 어두웠다. 젖은 흙 냄새와 피 냄새가 섞여 있었다. 지현은 벽에 기대어 숨을 고르며 어깨의 상처를 눌렀다. 연희는 그의 상처를 보고 손을 떨었다. 피가 너무 많이 나요. 괜찮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을 리가 있나요? 그녀는 눈가에 눈물을 머금었다. 그는 손을 들어 그녀의 손을 잡았다. 마님, 울지 마십시오.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이젠 객주까지 불태우겠다고 했어요. 모든 걸 잃게 될지도 몰라요. 아닙니다. 그의 목소리가 낮지만 단단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집이 아니라 진실입니다. 그것만은 불에 탈 수 없습니다. 연희는 고개를 떨구었다. 당신은 왜 그렇게 강한가요? 그는 잠시 미소를 지었다. 강한 게 아닙니다. 지켜야 할 사람이 생겼을 뿐입니다. 그 한마디에 그녀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그의 손을 꼭 잡았다. 그럼 함께 싸워요. 월연을 지키기 위해. 지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지하의 천장 틈으로 불빛이 새어 들어왔다. 위에서는 나무가 타는 소리, 기왓장이 깨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러나 두 사람의 시선은 서로를 향해 있었다. 그때 바깥에서 폭발음이 울렸다. 객주 쪽이었다. 연희가 몸을 일으켰다. 안 돼. 지현이 그녀를 막았다. 아직 나가면 안 됩니다. 거기엔 사람들이 있어요. 소란이랑 민호도 그의 눈빛이 흔들렸다. 잠시 망설이던 그는 칼을 쥐었다. 좋아요. 나갑시다. 불길이 월영액주를 삼키고 있었다. 마당의 느티나무마저 불타며 불똥을 터뜨렸다. 사람들은 물을 들고 뛰었지만 역부족이었다. 그 속에서 소란이 아이 민호를 안고 울고 있었다. 아씨 여기에요. 연희는 뛰어가 소란을 붙잡았다. 어서 나가요. 지현은 불길을 헤치며 뒤를 지켰다. 그의 옷이 불에 그을렸고 어깨의 상처가 다시 터졌다. 모두가 언덕 아래로 달려 내려갔을 때 객주가 마지막 불길을 내뿜었다. 붉은 화염 속에서 기와가 무너져 내리며 하늘로 불씨가 날았다. 연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이 집은 아버지의 모든 것이었어요. 지연은 조용히 말했다. 불은 모든 걸 태우지만 제 속에서도 새싹은 납니다. 월연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말에 연희는 눈을 들어 그를 보았다. 달빛이 그의 얼굴 위에서 타오르는 불빛과 섞였다. 그 순간 그녀의 가슴에 새로운 결심이 생겼다. 그럼 우리도 끝내지 않아요. 네, 이 불이 꺼지면 운기상단의 불도 함께 꺼뜨릴 거예요. 지현은 그녀의 눈빛 속에서 불길보다 더 강한 빛을 보았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멀리서 새벽 종소리가 울렸다. 불길이 서서히 잦아들었고 남규의 병사들은 이미 모습을 감췄다. 그러나 그들이 남긴 상처는 깊었다. 남은 건 복수와 정의였다. 그리고 두 사람의 약속이었다. 그날 새벽 무진강 위로 희미한 안개가 피어올랐다.
객주는 잿더미가 되었지만 그 위에 선 두 사람의 그림자는 꺼지지 않았다. 불은 사라졌지만 그들의 싸움은 이제 시작이었다. 새벽이 찾아왔다. 불길은 사그라들었지만 연기 냄새는 여전히 마을을 감싸고 있었다. 무진강 위에는 희뿌연 안개가 피어오르고 불타버린 월영액주는 잿빛 뼈대만 남아 있었다. 기와는 부서져 흩어지고 나무 기둥은 검게 그을려 있었다. 그 사이로 타다 남은 나무 냄새가 젖은 공기 속에서 천천히 식어가고 있었다. 연희는 무너진 사랑채 앞에 앉아 있었다. 손끝에는 그을음이 묻었고 눈동자는 불빛이 아직도 남아 있었다. 그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바람이 불 때마다 재가 흩어져 하늘로 올라갔다. 그 재 속에는 아버지의 기억, 웃음, 그리고 이 집을 지켜온 세월이 모두 담겨 있었다. 마님, 뒤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지현이었다. 그는 오른쪽 어깨를 붕대로 감고 있었다. 그의 옷은 불에 그을렸고 손끝에는 아직 피가 마르지 않았다. 모두 무사하오. 예, 소란과 민호는 마을 사람들이 돌보고 있습니다. 다른 상인들도 큰 부상은 없소.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집이 이렇게 되다니. 그의 시선이 잿더미를 훑었다. 불은 모든 것을 앗아가지만 또 다른 시작을 남기기도 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으나 단단했다. 시작이라. 연희의 입가에 쓴웃음이 번졌다. 이 잿더미에서 뭘 더 시작할 수 있을까요? 진실입니다. 지현의 대답은 망설임이 없었다. 운기상단이 이 마을을 장악하기 전까지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숨길 수 있었겠지요.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그들이 불을 질렀다는 소문이 돌면 사람들의 눈이 달라질 겁니다. 하지만 증거는 죽간 하나뿐이에요. 그 하나면 충분합니다. 이제 우린 진실을 전할 사람을 찾아야 합니다. 누구에게요? 관북에서 내려오는 군사 중 제가 아는 자가 있습니다. 그에게 증거를 전할 겁니다. 연희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 그럼 서방이 다시 떠나겠다는 말입니까? 지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곧 대답이었다. 그녀는 그를 바라보다가 손에 쥐고 있던 작은 목걸이를 꺼냈다. 그것은 그녀의 아버지가 남긴 유품이었다. 이건 저희 아버지가 늘 지니시던 부적이에요. 행운을 지켜준다고 하셨죠. 당신이 가신다면 이걸 가지고 가세요. 그는 그 목걸이를 받아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다. 작은 옥조각이 햇빛을 받아 희미하게 빛났다. 돌아오겠습니다. 그의 한마디에 연희는 더는 말을 잇지 못했다. 눈가에 뜨거운 것이 맺혔다. 지현은 그날 오후 강 건너를 향해 떠날 준비를 했다. 마을 사람 몇이 몰래 그를 도왔다. 박노인과 장복 영감, 한여소란, 그리고 어린 민호까지 모두 월영액주의 사람들이었다. 지현 서방, 조심하시오. 도령놈들이 마을 어귀를 지키고 있단 말이오. 박노인이 걱정스레 말했다. 걱정 마십시오. 그럼 마님은 어찌하오? 제가 돌아올 때까지 마을을 지켜야 합니다. 연희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바람이 불자 그녀의 머리카락이 흩날렸다. 그녀는 손끝으로 자신도 모르게 옥비녀를 꽉 쥐었다. 부디 살아서 돌아오세요. 그녀의 속삭임이 바람에 흩어졌다. 그날 밤 연희는 마을 회관에 남아있던 사람들을 불러 모았다. 운기상단의 폭정과 원님의 부패, 그리고 월영액주가 불타게 된 경위를 숨김없이 전했다.
사람들은 처음엔 두려워했지만 그녀의 눈빛이 흔들리지 않자 하나둘 고개를 끄덕였다. 이대로 있을 수는 없소. 우린 장사꾼이지 무기를 든 자들이 아니오. 그래도 지켜야 할 게 있잖소. 연희의 한마디가 방 안의 공기를 바꿨다. 우리가 두려워하면 다음엔 우리 아이들이 피해를 입을 겁니다. 그녀는 손에 남은 재를 비비며 말했다. 월연은 사라졌지만 그 뜻은 남아 있어요. 강을 따라 드나드는 자들이 모두 증인입니다. 우리가 진실을 지키면 이 마을은 다시 살아납니다. 그날 밤 사람들은 서로의 손을 맞잡았다. 강바람이 창문 틈으로 스며들었고 멀리서 달빛이 희미하게 비쳤다. 월연의 불길은 꺼졌지만 그 자리에 새로운 불씨가 피어나고 있었다. 한편 강 건너편 운기상단의 본거지에서는 남규가 서 있었다. 불에 탄 잔해를 바라보며 그는 입가에 미소를 지었다. 이제 모든 게 끝났군. 부하가 조심스레 다가왔다. 그러나 지헌이라는 자가 살아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남규의 눈매가 가늘게 떨렸다. 그놈이 객주에서 빠져나왔다 합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도와준 자들도 있었다고. 그렇다면 그는 짧게 웃었다. 끝까지 추적하라. 그놈이 살아있는 한 내 이름은 평안하지 않을 테니. 그는 불타버린 창고 한가운데를 향해 발을 내디뎠다. 그곳에는 재 속에 반쯤 묻힌 쇠붙이가 있었다. 남규는 그것을 집어들었다. 그것은 운기상단의 표식이 새겨진 칼이었다. 그는 그 칼을 천천히 꺼내며 낮게 중얼거렸다. 이 칼로 내 길을 열겠노라. 며칠 후 연희는 장터에 섰다. 불탄 자리에는 여전히 재 냄새가 남아 있었지만 사람들의 손이 모여 새 기둥을 세우고 있었다. 아이들이 물동이를 들고 달렸고 남자들은 벽돌을 쌓았다. 이 자리가 다시 월연이 되는 날까지 우리는 멈추지 않을 거요. 연희의 말에 사람들은 힘을 냈다. 그녀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달빛이 강 위를 따라 흐르고 있었다. 그 순간 어디선가 들려오는 바람소리가 마치 지헌의 목소리 같았다. 불은 사라져도 뜻은 남습니다. 지키십시오. 그녀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서방 꼭 돌아오세요. 그 무렵 강 너머 산길 지헌은 어깨에 상처를 부여잡으며 낯선 길을 걷고 있었다. 길은 험했고 숲은 어두웠다. 그의 손안에는 연희가 건네준 옥목걸이가 있었다. 그것이 흔들릴 때마다 달빛이 반사되어 그의 앞길을 비췄다. 조금만 더 가면 된다. 그는 숨을 고르며 중얼거렸다.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울렸고 이내 말발굽 소리가 뒤따랐다. 그는 뒤를 돌아봤다. 남규의 부하들이었다. 그의 눈빛이 번쩍였다. 끝까지 쫓아오는군. 그는 돌무더기 뒤로 몸을 숨겼다. 손에 쥔 짧은 칼이 달빛을 받아 반짝였다. 바람이 불었다. 숲이 흔들리고 나무십 사이로 달빛이 흘러내렸다. 그는 숨을 죽였다. 부하들의 발소리가 가까워졌다. 그 순간 지헌의 몸이 번개처럼 움직였다. 칼끝이 번쩍 어둠을 갈랐다. 짧은 비명 그리고 고요. 그는 남은 자들을 향해 차갑게 말했다. 돌아가라. 이 싸움은 이제 시작이다. 새벽이 밝았다. 연희는 객주의 잿더미 앞에서 흙을 한 줌 쥐었다. 그 흙이 손끝에서 바람에 흩날렸다. 그녀는 눈을 감고 속삭였다. 당신이 돌아올 때까지 이 땅을 지키겠어요. 바람이 강 위를 스쳤다. 달은 지고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무진강의 물결 위에 햇살이 부서졌다. 그 빛은 마치 약속처럼 잿더미 위에서 새로 돋아나는 희망의 서약이었다. 무진강의 물결은 여전히 차가웠다. 해가 떠올랐지만 숲속은 아직 새벽의 냉기가 남아 있었다. 지헌은 이틀째 산길을 걸었다. 나뭇가지에 맺힌 이슬이 손등에 떨어지고 어깨의 상처가 다시 욱신거렸다. 그는 옥목걸이를 손에 쥐었다. 연희의 목소리가 바람을 따라 귓가에 새우며드는 듯했다. 돌아오세요. 월연은 당신을 기다릴 거예요. 그는 고개를 들었다. 산등성이 너머로 관북을 잇는 길이 희미하게 보였다. 하지만 마음 한켠이 불안했다. 밤마다 들리던 말발굽 소리. 뒤따라오는 낯선 기척 남규의 추격이 끈질겼다. 전고 무렵 그는 산 중턱의 폐사 FAC에 도착했다. 기왓장은 깨져 있었고 오래된 불상은 이끼에 덮여 있었다. 그는 그곳에서 잠시 숨을 돌리며 물통의 마지막 물을 마셨다. 바람이 불 때마다 불상의 눈동자의 햇살이 스며들었다.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부디 이 싸움이 헛되지 않길. 그가 일어나려는 순간 뒤쪽 풀숲이 흔들렸다. 짙은 그림자 5, 칼끝에 햇빛이 부딪혀 번뜩였다. 지연은 몸을 돌리며 즉시 자세를 낮췄다. 찾았다 거친 목소리와 함께. 자객들이 폐사로 밀려들었다. 지헌은 바닥에 나뭇가지를 잡아 한 자루에 봉처럼 쥐었다. 칼이 날아들었고 그는 몸을 돌려 피하며 상대의 손목을 가격했다. 비명소리가 울렸다. 그러나 상대는 많았다. 남규가 보냈느냐? 그가 외치자 한 자객이 씩 웃었다. 그 이름을 입에 올릴 자격이 있나? 역정노마. 칼날이 바람을 가르고 들어왔다. 지헌은 옆으로 구르며 봉으로 상대의 무릎을 쳤다. 피가 흙 위에 튀었다. 숨이 가빴다. 상처가 다시 터졌고 피가 팔을 타고 흘렀다. 그때 멀리서 말 울음소리가 들렸다. 새로운 무리였다. 그는 더 이상 싸울 수 없음을 직감했다. 이대로 물러설 순 없다. 그는 죽간 꾸러미를 품에 넣었다. 그리고 폐사의 뒤편 절벽으로 몸을 던졌다. 물소리가 귀를 때렸다. 차가운 강물 속에서 그는 몸을 뒤집으며 숨을 몰아쉬었다. 돌무더기에 부딪혀 상처가 찢어졌지만 그는 이를 악물었다. 살아야 한다. 그는 강물의 흐름에 몸을 맡겼다. 멀리. 무진강의 하류가 희미하게 열리고 있었다. 같은 시각 백운촌 마을. 연희는 객주의 잿더미 위에 서 있었다. 새 기둥이 세워지고 있었고 사람들은 서로의 손을 빌려 다시 벽돌을 쌓고 있었다. 민호는 물을 나르고 소라는 밥을 지었다. 박노인은 기둥을 세우며 말했다. 아씨, 이 마을은 아직 죽지 않았소. 그래요? 이 불이 우리의 새 출발이 되겠죠. 그녀의 눈빛은 단단했다. 그러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불안이 피어올랐다. 지연의 소식이 없었다. 밤이면 그녀는 느티나무 아래에 앉아 달을 올려다보았다. 달빛이 강 위에 길게 늘어져 있었다. 그녀는 그 빛이 언젠가 그가 돌아올 길이라 믿었다. 그로부터 사흘 후 낯선 청년이 마을로 들어왔다. 비에 젖은 옷차림, 거친 숨. 그는 마루에 쓰러지며 외쳤다. 지연, 그분을 찾습니다. 연희가 달려나왔다. 당신은 누구죠? 관북에서 내려온 전령입니다. 지헌 대위께서 우리 부대를 찾아오셨다가 매복을 당했습니다. 뭐라고요? 그는 부상을 입었지만 살아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산맥 쪽에 갇혀 있습니다. 우리가 도와야 합니다. 연희의 얼굴이 굳었다. 언제 일이었죠? 이틀 전입니다. 운기상단의 추격대가 그를 뒤쫓고 있습니다.
연희는 주먹을 꽉 쥐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를 데려와야겠네요. 박노인이 놀라며 말했다. 아씨, 지금 나가면 위험하오. 그분이 돌아오지 못하면. 이 모든 게 끝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날 밤 연희는 민호와 소란 그리고 장복 영감과 함께 짐을 꾸렸다. 그녀는 단단히 묶은 두루마리 속에 죽간의 사본을 넣었다. 이건 만약을 위해 남겨둔 증거예요. 내가 돌아오지 못하면 이걸 관군에게 넘겨주세요. 아씨. 그런 말씀 마시오. 이건 명령입니다. 그녀는 잠시 미소를 지었다. 월연의 이름으로. 진실을 지켜야 하니까요. 그녀는 옥비녀를 머리에 꽂고 짧은 칼을 허리에 찼다. 출발하죠. 달빛이 강 위에 비치고 있었다. 강 건너편 산맥은 검게 잠들어 있었지만 그 속에서 들려오는 바람은 매서웠다. 연희 일행은 배를 타고 조용히 물살을 건넜다. 물결이 흔들릴 때마다 달빛이 부서졌다. 박노인이 노를 젓으며 물었다. 아씨, 만일 그분이 살아 있습니다. 그녀의 대답은 확신에 찬 것이었다. 그분은 약속했어요. 돌아오겠다고? 한편 숲속의 오두막. 지연은 피에 젖은 옷을 걸치고 있었다. 눈을 뜨면 상처가 아렸지만 의식은 또렷했다. 그의 곁에는 한 노인이 있었다. 그는 지연에게 약을 발라주며 말했다. 살아난 게 기적이야. 강물 덕분이지. 여긴 어디입니까? 봉천산 아래 마을이오. 난 약초꾼 노인이라오. 지연은 천천히 일어나 앉았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오래 머물 순 없습니다, 자네. 누군가를 지키는 눈이구먼.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분이 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노인은 미소를 지었다. 그럼 이걸 가져가게? 산을 건너려면 이 길이 가장 안전하네. 그는 낡은 지도를 건넸다. 고맙습니다. 지연은 상처난 몸을 이끌고 일어섰다. 그때 바깥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렸다. 노인이 창문을 내다봤다. 놈들이 왔어 산 밑에서 자네를 찾고 있네. 지연은 칼을 움켜쥐었다. 더는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그는 문을 나서며 낮게 중얼거렸다. 이제 끝을 봐야 할 때가 왔다. 그날 밤 산길 입구에서 연희와 일행이 도착했다. 달빛이 구름 사이를 비추며 길을 드러냈다. 박노인이 말했다. 아씨, 저기 불빛이 보입디다. 연희는 눈을 좁혔다. 그곳이 그분이 있는 곳이에요? 그녀는 허리에 창칼을 만졌다. 손끝이 떨렸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우리가 가요. 운명이 기다리는 곳으로. 한편 산 아래 들판. 남규는 말 위에 앉아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냉소가 번졌다. 지현, 이제 끝이야. 그는 손을 들어 신호했다. 병사 수십이 산을 포위했다. 그가 살아있다면 이번엔 반드시 숨통을 끊어야지. 달빛 아래 두 개의 운명이 서로를 향해 걸어가고 있었다. 하나는 진실을 지키기 위한 길, 다른 하나는 권력을 지키기 위한 길이었다. 그리고 그 길의 끝에는 불처럼 다시 타오를 운명의 싸움이 기다리고 있었다. 산은 어둠 속에서 숨을 죽이고 있었다. 무진강의 물 한 개가 골짜기 사이로 스며들며 달빛이 희미하게 그 길을 비추었다. 지현은 봉천산의 능선에 홀로 서 있었다. 바람이 옷자락을 스치고 칼끝에서 달빛이 반짝였다. 그는 느꼈다. 이 싸움이 끝나면 모든 것이 바뀔 것이다. 그리고 그 변화는 피를 흘려야만 도달할 수 있는 것이었다. 멀리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이내 남규의 부대가 모습을 드러냈다. 남규는 흰 말을 타고 앞장서서 올라왔다. 그의 도포는 검붉었고 얼굴에는 여유로운 미소가 떠올라 있었다. 결국 여기까지 도망쳤군. 지현, 도망친 게 아닙니다. 마주 서러 왔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요? 당신의 죄를 끝내러 온다는 뜻입니다. 남규가 피식 웃었다. 죄라니, 어리석군. 이 세상은 이기는 자가 옳은 법이지. 정의는 종이 위의 글자일 뿐 칼끝이 더 큰 진실을 만든다. 지연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그렇다면 오늘 그 칼끝이 진짜 진실을 마주하게 될 겁니다. 남규는 천천히 칼을 뽑았다. 좋다. 그 입으로 나에게 정의를 말해봐라. 역적의 피로 얼룩진 사내여. 나의 피는 나라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소. 하지만 당신의 피는 탐욕을 위해 흐르고 있지요. 바람이 멈췄다. 두 사람의 눈빛이 공중에서 부딪혔다. 그리고 다음 순간 쇳소리가 어둠을 갈랐다. 칼과 칼이 부딪히는 소리가 산속에 울려 퍼졌다. 남규의 검은 빠르고 지현의 검은 단단했다. 불꽃이 튀었다. 지연은 오른팔에 상처를 감싸며 몸을 돌렸다. 칼날이 스치며 피가 흘렀다. 남규가 웃었다. 상처 난 팔로 나를 막겠다고 어리석군. 상처는 아물지만 죄는 남습니다. 지현이 돌진했다. 그의 칼끝이 남규의 어깨를 스쳤다. 남규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감히. 그는 분노에 휩싸여 지현을 향해 칼을 내리쳤다. 지현이 몸을 숙여 피했지만 날카로운 바람이 뺨을 베었다. 숨이 가빴다. 그러나 포기할 수 없었다. 그때 산 아래쪽에서 말 울음이 들렸다. 연희였다. 그녀는 몇몇 마을 사람들과 함께 달려오고 있었다. 서방 그녀의 목소리가 메아리처럼 울렸다. 지현은 놀라며 고개를 돌렸지만 남규의 칼이 그 틈을 노렸다. 칼끝이 그의 옆구리를 스쳤다. 피가 흘렀다. 남규는 웃었다. 이제 끝이군. 그러나 그 순간 연희가 달려들었다. 그녀는 근처에 떨어져 있던 짧은 칼을 집어들고 남규 앞을 가로막았다. 이젠 그만두세요. 남규가 비웃었다. 아씨? 아직도 정의 따위를 믿습니까? 믿습니다. 그게 사람의 마지막 희망이니까요.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남규는 한 걸음 다가섰다. 그 희망을 네 손으로 꺾을 수 있겠소 그 순간. 지연의 칼이 번개처럼 움직였다. 철컥 남규의 손에서 검이 떨어졌다. 지연의 칼끝이 그의 목덜미 바로 앞에 멈췄다. 피 한 줄이 흘렀다. 이제 끝입니다. 도령. 남규는 이를 악물었다. 넌 나를 죽여야만 만족하겠지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지현은 칼을 거두었다. 당신이 만든 거짓을 세상에 드러내는 게 그게 진정한 벌입니다. 남규가 피식 웃었다.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소. 그가 몸을 비틀며 칼을 다시 잡으려던 순간 머리 위에 절벽에서 돌이 굴러 떨어졌다. 바위가 무너지고 흙먼지가 일었다. 남규는 놀라서 뒤로 물러났지만 그 틈에 발이 헛디뎠다. 남규 연희가 외쳤지만 이미 늦었다. 그의 몸이 절벽 아래로 떨어졌다. 물소리와 함께 그 그림자는 강 속으로 사라졌다. 잠시 모든 것이 멈췄다. 바람도, 달빛도, 사람들의 숨결도. 지현은 손에 쥔 칼을
천천히 내렸다. 새벽이 다가왔다. 강 위에 안개가 걷히고 하늘이 붉게 물들었다. 지연은 상처투성이의 몸으로 절벽 끝에 서 있었다. 그 옆에 연희가 다가왔다. 그녀는 피 묻은 그의 옷자락을 붙잡았다. 이제 끝난 건가요? 끝났습니다. 하지만 잃은 게 너무 많습니다. 아니요. 연희가 고개를 저었다. 우리가 잃은 건 집이지만 지킨 건 사람입니다. 그리고 진실이에요. 그녀의 말에 지연은 눈을 감았다. 잠시 뒤 멀리서 나팔 소리가 들려왔다. 관북의 관군이 도착한 것이었다. 박노인과 마을 사람들도 뒤이어 도착했다. 장복 영감이 외쳤다. 저놈들이 도망칩디다. 관군이 그들을 잡을 겁니다. 연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지연은 품속에서 젖은 죽간을 꺼냈다. 이제 이걸 넘기면 모든 게 밝혀질 겁니다. 그는 그것을 연희의 손에 쥐어주었다. 이건 마님의 손으로 세상에 내놓으십시오. 하지만 왜 저에게요? 월영액주는 사람의 마음을 잇는 곳이었습니다. 그 뜻을 이을 사람은 저보다 마님입니다. 연희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서방, 지연은 미소를 지었다. 이제 제가 할 일은 끝났습니다. 달빛 아래에 서 있던 죄를 씻었으니 이제는 바람 속으로 사라질 때입니다. 그녀가 그의 팔을 붙잡았다. 어디로 가시려는 거예요? 그리 먼 곳은 아닙니다. 하지만 아직 제 이름으로는 이 나라에 머물 수 없겠지요. 그는 그녀의 손을 살며시 놓았다. 언젠가. 강이 잔잔해지고 달빛이 다시 흐를 때. 그때는 제 이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연희는 말을 잃었다. 그의 뒷모습이 햇살 속으로 서서히 멀어졌다. 그가 지나가는 길마다 바람이 일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는 고개를 돌려 말했다. 월연을 지키십시오. 그게 곧 제 목숨이요. 그 말과 함께 그는 숲속으로 사라졌다. 바람만이 그의 발자국을 따라 흘렀다. 며칠 뒤 백운촌의 하늘 아래 관군이 운기상단의 잔당을 체포했고 원님은 파직되었다. 죽간의 기록이 나라에 전해지자 부패의 고리가 드러났다. 백운촌 사람들은 다시 장터를 열었다. 새로 세운 객주의 현판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월연루 윤유엔로우 구름이 머물고 달빛이 비추는 집. 연희는 그 현판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곁에는 소란, 민호,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서 있었다. 모두의 눈에는 희망의 빛이 비쳤다.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날처럼 달빛이 강 위에 은사처럼 흘렀다. 그 빛 속에서 누군가의 그림자가 걸어가는 듯했다. 지현 서방, 그녀가 조용히 속삭였다. 당신의 발자국이 남긴 길 위에서 우리는 계속 걸을 거예요. 바람이 대답하듯 스쳐갔다. 느티나무 잎이 흔들렸고 달빛이 그녀의 눈동자 위에 내려앉았다. 그리고 그 순간 멀리서 들려오는 나직한 음성. 월연은 아직 흐르고 있소.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눈물이 빛으로 변해 흘렀다. 새벽이 왔다. 달은 사라졌지만 하늘에는 새로운 빛이 피어올랐다. 그 빛은 구름과 물,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감싸며 천천히 퍼져나갔다. 월연의 이름은 그렇게 다시 강 위에 떠올랐다.